거기에 임장을 하다 보면 네. 이미 지어진 신축 건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미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미 있네? 네. 저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지? 아,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네. 대장을 떼보는 거죠. 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네. 설계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는지가 다 나와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그럼 네. 거기 정답지가 있는 거죠. 네. 그 보통 요즘에 뭐 투자하면 과거에는 막 경매 투자 이게 맞아요. 절대적이었고 요즘은 이제 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매매로 해서 뭐 아파트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지금 원룸 건물 신축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랭근님 책 보고 네. 아파트 투자를 했었어요. 아, 예. 네. 아파트 상승장 좀 전에부터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갭 투자가 효율성은 좋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수익을 내는 거를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네. 내 노력과 수익이 좀 비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빨리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수익을 내 힘으로 네.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게 사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직장이 뭐 이런 거 하는 직장이에요? 네. 뭐 저는 인테리어업을 했다거나 뭐 무슨 뭐 건설 회사에서 일을 저는 했다거나. 통신사 다녔어요. 전에 무관한 회사인데 그걸 퇴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사업다운 투자가 뭘까? 뭔가 이렇게 사업과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디벨롭이 좀 이게 눈에 들어왔고 야. 디벨롭은 이제 네. 부동산 투자이긴 하는데 내가 사업적으로 네. 뭔가 가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니까 네. 그거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작게 저도 이제 경매로 해서 빌라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모든 통제권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예. 아파트 사가지고는 그냥 그 흐름 잘 맞춰서 사가지고 제발 올라주세요 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그 가치를 좀 드높이면 맞습니다. 한 만큼 무조건 성과가 날 네네네. 테니까요. 맞아요.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네. 저는 작은 것부터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도 네. 이제 세입자 바꿔 갈아 끼거나 할 때 네. 그 도배장판 정도는 하잖아요. 그 정도 하죠. 네, 거기서 조금 이제 인테리어 정도 하면 네. 사실 그거의 연장판이거든요. 네. 그 건물 골조 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테리어예요. 똑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골조 빼고 먼저 해보는 거지 인테리어만.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을 노후된 거를 사서 네.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대수선이라고 하죠. 일단은 인테리어를 몇 번 해보다가 네. 자신감 붙었으면 그 다음에 조금 키워서 작은 그 전원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 이런 네. 거 사서 그래서 대수선해서 카페로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아예 신축을 해버리자. 그렇게 이제 저도 단계별로 네. 조금 조금 시도를 하면서 공부도 되고 그 이렇게 알아보면서 간접 경험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좀 외형도 조금 바꾸고 골조는 소화 안 되는 리모델링 정도는 그렇죠. 해볼 수도 있고 네네네. 거기서 나가면 이제 신축까지 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신축이 더 쉬워요. 오히려 네. 왜냐면 남이 그려놓은 그림에 네. 그 수정하는 것보다 네. 백지에다 그리는 게 훨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 때 좀 굵직굵직한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신축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랭구님이 아파트는 사놓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축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네. 내가 지어놓고 났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예상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네. 뭐 분양 매출이 예를 들어 40억이다. 네. 그런데 땅값이랑 건축비랑 합쳤을 때 35억밖에 안 들겠네? 네. 5억은 먹을 수 있겠네라는 계산이 섰을 때 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는 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사업성 검토하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랑 시공이 있어요. 설계라는 거는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일단 네.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축사가 그려주는데 네. 건축사님이 그려서 구청에 가가지고 네. 아, 나 이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 지을 수 있게 허가 좀 해주세요. 이런 행위를 이제 건축 허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거 설계를 할 때 건축주가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네. 내가 방은 몇 개로 뽑을 건지,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의사 반영을 하면 건축사가 그 의사 맞게, 그 건축주의 의사에 맞게 그려주죠. 아. 예, 그려주는 거를 설계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시공. 시공 이제 건설하는 거고, 네. 시공은 도면에다가 그린 거를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콘크리트도 붓고, 네. 망치질도 하고, 뭐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거를 이제 건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게 이제 시공이라고 해서, 네. 사실 건축, 시공, 이런 거는 네. 건축사랑 시공사가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계약만 잘 해놓고, 외주만 잘 해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내가 사업성 검토만 잘하면은 크게 이 세 단계만 거치면 이렇게 건물이 완공이 되는 거죠. 아, 그럼 3단계가 사업성 검토, 그렇죠. 설계, 시공이네요. 그렇죠.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단계는? 제일 이제 사업적 돈으로 보면 네. 사업성 검토가 제일 중요하죠. 네. 돈으로 보면. 근데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에서는 시공이 제일 더 중요하고. 아, 혹시 사업성 검토할 때는 분양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신축해서 매각하는 그렇죠. 신축 판매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도 어쨌든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축이 됐을 때 얼마 정도 팔 수 있고 내 원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그건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땅값이야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알 거고, 네. 이제 그건 조금만 배우면은 공사비 산출하는 거는 조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평당 공사비 곱하기 네. 공사 면적만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놓고 뭐 부대 비용 좀 하면은 네. 원가는 나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원룸을 지었다. 네. 그러면은 원룸의 임대 시세가 있잖아요. 네. 네. 임대 시세는 우리가 조금만 임장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개짜리 방에 원룸을 짓는다. 근데 그게 1050이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년이면 6천만 원이니까, 네. 아, 근데 내가 이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어갔어. 네. 그러면은 10억이 들어갔는데 6천만 원이 나오니까 수익률이 6%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매각이 되려면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 요즘에 서울에서 4%나 5%면 팔리거든요. 네. 4%에 1년에 6천만 원 임대 수익을 4%로 역산을 하면은 네. 이 건물 가치가 12억, 13억 이렇게 되니까 네. 내가 2, 3억은 먹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분양하고 임대를 주는 부분은 이제 임차료를 계산할 거냐, 분양가를 계산할 거냐, 그거만 좀 다르네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짓겠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분양이 될 거고, 네. 네. 단독주택을 짓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임대를 와서 네. 수익률을 맞춰놓고 임대 수익 받다가 네. 이제 매각을 하는, 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수익률은 아무래도 분양이 더 좋겠네요. 잘 되면. 그런데 요즘에는 땅값이랑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빌라 분양이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빌라 업자분들이 한 수익률 150% 정도면은 착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150%면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다. 네. 에쿼티라고 하죠. 네. 자기 자본 10억으로 했을 때 대출 받고 지어가지고 분양 싹 다 털고 났을 때 네. 수익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네. 네. 5억 정도 되면은 착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옛날에는 2배 뛰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근데 지금은 뭐 그거 안 하고 일반 아파트 투자하기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또 그냥 투자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요거의 장점은 네. 사실 아파트가 엄청 상승기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일단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네. 통제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거. 야, 그러면 그건 어때요? 이 분양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빌라 같은 걸 분양해야 될 텐데 네네. 요즘 주택 규제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분양이 예전처럼 뭐 어렵지는 않을지. 그래서 이제 네. 입지 선정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요즘 그래서 네. 빌라 분양도 저기 경기도 밖으로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땅을 살 때 좀 네.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네. 좀 서울 인근에 네. 가급적이면 이제 역세권에다 네. 해야 네. 이제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이제 그런 빌라에 아.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웬만하면 이제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네. 그런 데다가 또 분양가도 받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입지 위주로 해서 아. 땅을 찾는 게
그건 어때요? 그러면 요즘 사실 빌라 분양을 하는 거는 분양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진행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아마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 정도를 짓거나 맞아요. 아니면 1층에 상가 좀 들어가는 상가주택 정도 지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것 좀 자기가 좀 활용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실세 차익이 나면 좀 매각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신축하는 분들은 계속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최근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워낙 많이 쏟아졌으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매각했을 때 잘 매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여파한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분양이 안 될 걸 생각해서 이걸 하는 분이 계신데 네. 통매각이 좀 더 어렵긴 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네. 좀 무게가 크잖아요. 네. 거래가 좀 덜 되는 경향도 있는데 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네. 장점을 또 약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거의 장점은 땅을 다 깔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아파트도 이제 그런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진 않지만 네. 이 땅이라는 거는 완전히 공급이 없는 수요만 있는 유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땅값도 또 안 떨어지거든요. 아, 네. 지가라는 거는 또 계속 오르기 때문에 땅은 온전히 깔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내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놔서 임대 수익을 놓는 게 아니고 네. 전세를 놔도 돼요. 전세를 놓게 되면은 건물은 보유하면서 네. 내 투자금은 묶이지 않게 또 세팅이 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 투자금을 건물 짓는 데 썼다가 전세 레버리지로 다시 회수를 해서 이 건물은 보유하면서 지가 상승을 누리고 네. 내 투자금을 회수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엑시트에 대해서는 뭐 일반 빌라 분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무거우니까 쉽진 않은데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이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정책적 변화가 있거나 네. 그래도 또 이 시장에 수요가 있긴 있거든요. 네. 아, 있죠. 네, 당연히 그런 있죠. 거를 네. 또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아.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시세 상승분도 중요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달 매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수요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맞습니다. 혹여나 이걸 또 임대를 주더라도 또 임대 수요도 있어야 되고 또 빌라 분양을 하더라도 수요가 또 받쳐주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다 요약해 보면 결국은 지역 선택이 입지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입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주방장들이 네. 요리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먹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맛있는 마라탕이어도 네. 이게 키즈카페에서는 안 팔릴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네. 애들이 먹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당뇨병 환자들이 먹을 거다라고 하면은 저염식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입지를 딱 찾았을 때 이 네. 입지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뭔지 그게 결국에는 이 건물의 수요가 뭔지 네.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원룸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네. 원룸에 누가 살지를 고민하면 돼요. 결국에는 임대가 다 맞춰지고 임대 수익이 일어날 때 그 건축물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원룸에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사회초년생 때를 고민해보면 네. 나는 집은 지방인데 직장이 서울이야. 네.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머니까 일단 자취를 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서울에 3대 업무지구 있잖아요. 네. 그런 종로랑 네. 여의도 그다음에 네. 강남 이쪽에 이어지는 전철 노선의 역세권 아니면은 대학가 네. 대학가 이런 데가 원룸이 좀 잘 팔릴 거니까 거기에 있는 수요층들이 몰릴 만한데 이제 그런 입지가 아무래도 그런 거 수요자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네요. 수요자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꽉 찰 거고, 그렇죠. 꽉 차면은 당연히 매각도 잘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임대 시세도 공실 없이 탄탄하게 갈 거고. 그렇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이게 원룸이 아니라 뭐 상가주택 이런 거는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가주택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이 다가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는 투룸 이상으로 많이 지으니까 네. 웬만한 인서울이면은 웬만하면 임대는 잘 나가요. 왜냐면 투룸 이상이면은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주차만 되고 하면은 잘 임대는 잘 나가는데 네. 결국에 상가주택의 핵심은 그 상가에 있는 것 같아요. 상가의 임대료, 네. 평당 임대료가 얼마냐. 그렇게 따졌을 때 그리고 완전히 주택가야. 네. 주택가인데 내가 그냥 상가주택 짓고 싶어서 그냥 상가주택 지어버리면 네. 그게 상가로서 임대가 안 나가고 그렇겠네요. 주택 아니면 임대가 안 나가면은 그건 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의 이제 유동인구나 네. 그런 상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신도시에다가 네네. 상가주택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도시가 이제 이택지라고 많이 하죠. 이주자 택지. 네. 이주자 택지에다는 상가주택밖에 또 못 지어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이어서. 그래서 1층에 상가를 무조건 넣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요즘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 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신도시도? 그렇죠. 거기는 상가만 보면은 조금 램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 조금 이제 뭐랄까 공실이 나거나 네. 네. 아니면은 네. 상권이 좀 무르익어야 이제 임대 시세가 결정이 되는데 네.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임대 시세가 높아버리면 네. 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차익형으로 많이 접근해요. 아. 그 위에는 주택이잖아요. 네. 주택을 또 월세로 놓으면서 이미 내 이자 이상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가는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죠. 아. 또 상가 임대가 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요즘 프리미엄이 많이 붙거든요. 내가 분양만 받아 놓으면 네. 굳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네. 그냥 나대지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아. 약간 그런 데여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혹시 땅을 구분할 때 좀 좋은 땅, 안 좋은 땅?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네. 그런 건축법을 좀 알아야 네. 이제 좋을 때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도로랑 접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도로랑 접해 있지 않은 도로, 네. 않은 땅 네. 이런 거는 또 건물이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땅들을 잘못 사면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로랑 접해 있더라도 이게 일조권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제 북쪽에 도로가 있다거나 네. 이제 그러면은 또 유리한 땅이 돼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사선 제한 이런 거. 사선 제한이나 네.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땅 모양 자체도 네. 뭐 비정형보다는 아. 조금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넓은 도로랑 접해 있는 거 뭐 그렇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보면 수요가 많은 지역 네. 좀 미시적으로 필지를 볼 때는 그런 건축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예쁘고 네. 도로랑 잘 접해 있는 네. 그런 필지를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땅을 고르는 게 제일 먼저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거기서 좀 사람들이 도전 못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조금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요? 제 수강생분들도 땅 네. 찾다가 많이 포기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땅 찾는 게 네. 네이버 부동산 키면은 매물은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안 좋은 땅이거나 네. 좋으면 비싼 땅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고르려고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손품이나 발품을 팔아서 네. 그런 부동산에 내가 땅을 찾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나 그런 걸 계속 그물을 네. 펼쳐놔야 돼요. 네. 펼쳐놨을 때 네. 누군가가 상속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매물로 나왔을 때 싸게 나왔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는 게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조성해 놓는 게 사실은 또 쉽지 않죠. 일단은 뭐 시세 파악도 일단 미리 해놔야죠. 좀 해놔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딱 네. 나왔을 때 싸다는 걸 판단하고 바로 살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걸 하려면 물건 나온 거 네이버 나온 거 하나만 검토해보면 안 되고 그럼요. 주변을 좀 더 많이 검토해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거 하다가 또 딴 매물 다른 지역 살짝 보다가 이러니까 멈추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네네. 자, 그럼 만약에 토지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우리가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럼요. 이 전문가분들을 약간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사람한테 맡겨야 될지 그것도 엄청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데 네. 그 건축사를 찾는 방법도 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원하는 지역, 네. 아까 수요가 많은 지역, 네. 거기 했을 때 거기에 임장을 하다 보면 네. 이미 지어진 신축 건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미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미 있네? 네. 저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지? 아, 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에 네. 대장을 떼보는 거죠. 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네. 설계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는지가 다 나와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네. 거기 정답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이런 데 가면 네. 그 조회를 해보면은 그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저 땅 살 건데 뭐 설계 의뢰 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바쁘잖아요. 네. 뭐야 얘. 이러고서는 막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건축사님 제가 건축사님이 설계했던 어떤 번지 네. 몇 번지 땅을 봤는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짓고 싶은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래버리면은 네. 일단 오거라. 아. 와봐라. 네. 네. 하면서
바카스도 내주고. 예?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은 네. 이제 부동산 갈 때랑 똑같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시공사 찾을 때도 마찬가지. 아, 네. 예. 내 주변에 이제 건물을 지어봤던 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소개를 받거나 네. 아니면은 그 시공사가 그 지어봤던 건물이 있으면 네. 그 건물의 건축주를 만나보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시공사랑 이번에 계약을 할까 고민 중인데 네. 너 A랑 일해봤지? 네. 완공해서 임대 잘 돌아가고 있네? 어땠어? 근데 뭐 거기서 욕만 안 나오면 네. 욕만 안 나오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기본은 한다는 소리예요. 기본을 한다. 그게 또 레퍼런스가 되고 네. 그 시공사랑 계약할 때도 너가 지었던 저 건물 네. 잘 지었더라. 네. 나도 저 건물에 똑같은 동급 이상의 자재를 적용해서 해줘 라고 하고 네. 시공사랑 계약할 때 그 네. 건물에 지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그냥 계약서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CV만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공사도 그걸 지어봤으니까 네.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인테리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게 인테리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완성된 거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요거 견적 토탈 얼마예요? 네. 그리고 어떤 자재당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세요 해놓고는 조금 올릴 거 낮추고 해서 비슷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인테리어. 야, 그럼 그 두 개 하고 나면 더 이상 완전 해피엔딩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네. 사람 관계죠. 네. 이제 하다 보면 네. 뭐 추가 공사비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네. 네. 하다 보면 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처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달래 가면서 아, 하는 네. 거고 공사하다 보면 이웃집에서 민원도 들어올 때 달래 가면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민원. 네. 좀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시공사랑은 도급 계약, 네. 도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일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일부 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네. 건축주도 좀 참여를 해야 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시공을 하진 않아요. 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데시벨 안에서 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악성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좀 잘 달래야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죠. 어떻게 푸느냐는 사실은 항상 그렇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럼 지금 이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지금 건물을 3개를 지었는데 네. 그 2년 동안 이걸 야, 2년 안에 그 2년 동안 후회는 없어요? 시작한 게 잘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원래 보통 건물 하나 짓는데 1년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막 압축을 시켜가지고 네. 바로바로 해가지고 2년 안에 3개를 했는데 그 2년은 정말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좀 많을 텐데 그 관리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조금 많이 맡기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일단 그 임차인 관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시설이 고장났을 때 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외주로 맡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받거나 네.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네. 직접 하고 있죠. 막 갑자기 뭐 저 이번 달까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약이 만기가 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하고 네. 이제 시설이나 물리적인 거는 이제 네. 업체에 맡기고 네. 그다음에 이런 권리적인 거나 네. 이제 돈에 관련된 건 제가 직접 하는데 네. 월세를 안 밀리게 하는 방법은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월세 내는 날이 됐을 때 안 네. 내면 바로바로 계속 연락을 해서 음. 조금 제때 내도록 습관을 네. 들여놓는 게 그것만 잘 해놓으면 네. 다음부터는 잘 되니까요. 야, 그러면 신도시에 이제 분양하는 이주자택지의 상가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구도심에 있는 것들을 계속 알아보다가 저렴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보통 어떤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구도심을 좀 선호를 합니다. 네. 구도심.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왜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뛴 만큼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변수가 많은 만큼 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아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네. 요즘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잔금 치기 전에 멸시를 한다거나 네. 멸시를 해서 나대지로 취득을 해서 음. 취득세를 좀 절감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취득세는 좀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유세는 어때요? 혹시 다주택자가 음. 그거를 나대지로 해가지고 신축을 해서 한 몇 년 정도 더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어떨까요? 신축 판매가 있고 임대가 있거든요. 네. 신축 판매는 말 그대로 제조업이에요. 신축을 네. 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5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거는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네. 네.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종부세를 피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종부세도 원가에 집어넣는 거예요. 종부세가 낼 것도 그렇긴 하죠. 원가에 집어넣어서 그 네. 이상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착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만히 하셔야 돼요. 진행할 때 혹시 뭐 명의를 뭐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뭐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을 추천드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대출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네. 이 신축하는 거는 아직도 LTV 80%가 다 되거든요. 네. 땅 살 때 80%, 건물 네. 지을 때 건축비에도 80%예요. 아. 야, 그럼 만약에 이게 그냥 덩그러니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매입할 때도 개인으로 사면은 아무래도 대출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사면은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는데 아마 DSR 규제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면 그냥 뭐 80%는 무난하게 쭉 나올 수 있다는 두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도 다 80%가 적용돼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매각했을 때 그 매각 차익에 대해서 네. 내는 세금이 네.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니까 차이 크네요. 네, 세율이 좀 낮죠. 야, 이거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말 법인이 없는 어떤 정말 고소득의 어떤 전문 직종이 이미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막 큰 병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뭐 개인 사업자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냥 정말 평범한 직장인 같은 그렇죠. 경우는 차라리 법인을 설립하는 게 훨씬 낫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파트 대비 이렇게 약간 신축 또는 뭐 약간 뭐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런 투자 방법이 갖고 있는 아까 장점들 조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또 다른 또 장점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절대 다수 분들이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쪽 분야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초대를 했거든요. 일단 저는 세 가지가 네.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 한 번씩은 언급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처음 등기 치는 게 어렵지 네. 한 번 등기 쳐보면 자신감 붙어서 등기병 걸리잖아요. 등기 안 치면 뭐 근질근질 하잖아요. 모으고 싶죠. 네, 네. 모으고 싶은. 건물도 똑같아요.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한 번만 지어보면 저도 2년 안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세 번째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블루오션이다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네. 네. 내가 한 번만 들어오면 네. 그 레드오션에서 박 터지게 안 싸워도 되니까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세금이 좀 유리한 거죠. 네. 법인으로 하게 되면 특히 네. 뭐 법인세도 있고 취득세도 다 절감할 수 있고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하면은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출이죠. 대출이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가 뭐 네. 아파트랑은 비교할 수 없게 네. 다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것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은 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아파트 살 때 얼마 필요해요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입지마다 금액 차이 너무 다르니까. 네, 너무 다르죠. 근데 뭐 작은 원룸 건물 네. 이런 거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5억 내외 정도 보거든요. 실투 자금요? 네, 실투자금. 그거 가지고 돼요? 네, 5억 야, 내외. 토지 사는 데만 해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네. 2급지까지는 좀 애매하고 이제 3급지까지 네. 갔을 때는 네. 평당 2천 정도 하거든요. 아, 상업지는 그래 정도 하겠다. 네. 네. 왜냐면 주택가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가에 뭐 근생 건물이 워낙 비싸니까 네. 주택 건물로 쳤을 때 평당 2천에 한 50평 정도 네. 산다. 네. 그럼 이제 10억이죠. 네. 땅값의 2분의 1 정도 갖고 있으면은 네. 시행이 가능합니다. 50% 정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억 내외 네. 정도의 땅을 본다. 네. 그러면 5억 내외의 돈을 갖고 있으면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대지만 있어요. 네. 그 10억이래. 네. 그럼 내가 딱 5억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게 진행돼야 돼요? 자, 일단은 땅 네. 살 때 8억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죠? 2억이요. 2억이 들어가죠. 네. 거기에 부대 비용 하면 2억 초반 들어가겠죠. 더 들어, 네. 그러면 내가 5억이 있을 때 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돈이 남겠죠. 네. 그 50평 정도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한 네. 8억 정도 건축비가 나오거든요. 네. 8억의 대출이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때는 뭐를 담보로 맡겨야 될까요? 그때는 토지담보대출을 해줬던 은행에서 네. 건축자금 대출도 같이 해주는데 담보물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시공사의 뭐 네. 책임준공이라든가 아, 네. 그다음에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경우에 뭐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네. 대출이 나오는 거라 네. 거의 한 60% 70%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8억 건축비 중에 네. 한 6억이 나오면은 한 2억 정도가 또 들어가죠. 네. 근데 그 2억마저도 시공사한테 외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한 1억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8억 중에 계약금 1억 정도를 내요. 네. 네. 그 다음에 6억은 대출을 받아. 네. 그럼 나머지 1, 2억 정도는 시공사한테 네. 후불로 빌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거는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아, 그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땅 살 때 2억, 네. 건물 지을 때 1억,
네. 뭐 부대 비용이 뭐 이렇게 1억.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5억 정도 있으면 여유 있게 짓는 거죠. 부대 비용 네. 한 1억 정도 잡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네. 건물 지을 때 그렇게 레버리지해서 건물을 지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내 돈이 5억 들어가고 건물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이 8억, 땅 살 때 8억, 그다음에 건축비 대출이 6억. 네. 그러면 14억의 대출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네. 왜? 주택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순간 반공제가 돼요. 네. 반공제가 되면서 14억이었던 대출 한도가 한 10억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아. 그러면은 4억을 상환해야 되는 거 있고 네. 시공사한테 1억 빌렸잖아요. 네. 그럼 5억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전세를 놔서 네. 상환을 시켜요. 아. 나머지는 월세를 넣는 거죠. 네. 월세를 넣고 10억에 네. 대한 이자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네. 세팅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월세를 넣거나 전세를 놔서 회수를 하거나 네. 그건 내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워낙 아파트로 또 돈을 번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오. 모든 사람들이 이거 투자에 다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 네네. 땅 구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게 근데 땅이 네. 제가 50평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보통 빌라를 지으려면 네. 100평 정도는 필요해요. 좀 커야 되겠네요. 네, 빌라는. 네. 그래서 이 빌라 업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빌라 업자분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이 4, 50평 땅이에요. 아. 짜투리 땅. 이건 좀 너무 사이즈 작으니까. 사이즈 작으니까. 그런 데는 안 쳐다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네. 땅이 없긴 없는데 네. 그 와중에도 부동산 플랜이 보면 새빨간 데는 많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네. 거래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거래는 계속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네. 장점도 있을 텐데 단점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네. 그 아파트 투자 대비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죠. 아, 거의 이거는 사업이죠, 사업. 그렇네요. 네, 거의 뭐 신축 네. 사업.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 사례도 있고, 네. 저도 뭐 오전에 스터디하고 왔는데, 어떤 분은 땅 사고, 건축비, 뭐 부대 비용 해가지고 뭐 40억이 들었는데, 네. 분양가가 40억이래요. 아, 뭐야.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거나. 예상보다 늘어났거나 이래가지고, 네.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남는 건 없고, 아, 남는 게 없으면 다행이죠. 네. 뭐 손해라도 보면은 이제 그런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 내가 네.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건데 네. 통제를 할 수 없는데 하면은 조금 약간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뭔가 새로 짓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다 지어져 있는 거를 그냥 월세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여유자금으로 그냥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뭐 2년, 4년 지났는데 월세는 안 오르고 조금씩 공실이 나고 이게 처음에는 그나마 신축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네네. 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맞아요. 그러다가 또 1층에 또 이렇게 사무실을 좀 썼는데 그분들 나가고 나니까 또 임차료가 확 깎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매각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샀던 금액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불구하고 거의 뭐 샀던 금액보다 더 낮춰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맞죠. 지방에 저렴해서 월세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냥 덜컥 그 동네에서도 조금 입지가 좀 빠지는 그런 입지의 거를 사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네. 그래서 애초에 살 때 네. 서울 경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애초에. 네. 종잣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네. 차라리 아파트 투자나 아, 경매를 해서 조금 불린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네. 처음부터 아예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조그만 도시에 그렇죠. 정말 저렴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네네. 차라리 다른 수단으로 네. 좀 현금화가 빠른 걸로 투자를 통해서 네. 가급적이면 그냥 서울 경기에서 시작을 해라. 아,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죠. 사실- 왜냐하면 엑시트가 아파트만큼 이렇게 막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이제 앵커를 내릴 때 좀 네. 제대로 된 데 이왕이면 내리는 게. 앵커를 내릴 때. 네. 아, 표현이 너무 적절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미 건물이 3채나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미 그 네. 방배동에 네. 공투로 네. 해서 근생 지으려고 부지를 하나 또 사놨어요. 아,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신축이라는 것도 네.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테크트리라고 그러죠. 강남으로 한 번에 못 가듯이 아, 조그만 것부터 조그만 시작해야죠. 거죠. 이제 네. 건물도 똑같아요. 네. 건물도 뭐 지방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그냥 서울이나 경기도를 봤을 때 네. 작은 원룸 건물부터 네. 지어보고 네.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큰 거 짓나 작은 거 짓나 그 패턴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 삼아 경험해보고 네. 점점 사이즈를 키우고
입지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도 처음에는 주택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입지 좋은데 올 상가 건물로 네.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주택 이런 작은 거 해봤으니까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키워가면서 네. 근생 건물도 짓고 지금 또 이제 빌라 시행을 하려고 또 네. 이제 부지도 또 찾고 있는데 네. 그런 데도 자금 이제 마련했다가 네.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몇 군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또 끝내면 네. 또 제가 여기 나와서 네. 또 풀어드릴게요. 또. 야, 그런 거 어떻게 다 직접 찾으세요? 한 번을 하는 순간 부동산에 소문이 나요. 쟤는 업자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땅이 나왔을 때 네. 중개인의 가장 큰 니즈는 네. 중개를 빨리 시켜서 중개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살 사람을 찾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신축 부지가 나왔을 때 네. 건물 지을 만한 애한테 먼저 연락을 하죠. 주택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 근생까지 지금 이제 디벨롭 하고 계신 황금돼지님하고 좀 건물에 대한 이야기 좀 네.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